베테랑 형사조차 직시할 수 없었던 사상 최악의 사건. 1999년 도치기현에서 최악의 소년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범행을 주도하게 되는 당시 19세의 소년 하기하라 가츠히코는 통신제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놀고 먹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도치기현 경찰서의 경찰관이었지만 하기하라는 불량 세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폭주족 집단에 속해 있었고 폭력당과도 교류가 있었던 하기하라는 상해, 공갈, 절도 등의 사건을 일으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감별소에 수감된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갱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1999년 7월 철골 작업 일을 그만둔 하기하라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우메자와 아키히로와 무라카미 히로키 두 소년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돈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우메자와와 무라카미는 자신들 대신 당시 19세의 수도 마사카즈군을 내세우기로 합니다. 수도군은 성실하고 얌전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눈에 띈 것 같습니다. 수도군의 고통의 시작. 1999년 9월 29일 하기하라의 명령으로 우메자와가 수도군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도착한 수도에게 폭력단의 차와 충돌 사고를 내서 수리비를 요구받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그에게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강요해 현금 7만엔 약 7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하기하라 일당은 기세가 더욱 등등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수도에게 빚을 지게 하여 계속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뜯은 돈은 모두 유흥비로 사라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기하라 일당은 수도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호텔 등에 감금하며 감시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빚을 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도는 소비자 금융사 어디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기하라가 그를 놓아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극심한 공포에 지배당한 수도는 그들의 지시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인은 불려간 자리에서 하기하라에게 직접 소비자금융 대출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금전만이 아닌 육체적 피해. 최악인 것은 피해는 금전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기하라 일당은 수도에게 일상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도는 눈에 띄는 곳에 많은 상처를 입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게 됩니다. 수도에게는 하기하라, 우메자와 무라카미 3명이 잔혹한 린치를 수차례 가했습니다. 이때 불이나 뜨거운 물을 이용한 고문에 가까운 폭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도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재미있어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된 결과 수도는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병원에 데려간 건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폭행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에 신고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세 사람은 진료실까지 따라 들어가 수도가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또한 화상도 팔 부분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수도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불안과 경찰의 무책임. 이런 와중에 수도의 부모는 회사에서 결근이 계속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동시에 아들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접한 부모는 아들이 뭔가 문제에 휘말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10월 18일 도치기현 경찰 이시바시 경찰서를 찾아 상담합니다. 그러나 이때 경찰의 대응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무책임했습니다. 응대한 경찰관은 수도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자제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린 범죄로 확실히 판단되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무책임한 대응은 이후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부모의 집념 그리고 경찰의 계속된 무시. 이시바시 경찰서에서 냉대당한 후 수도군의 부모는 다른 경찰서를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 결과 총 3곳의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여기서도 제대로 대응해주는 경찰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치기현 경찰본부에도 수사를 요청했으나 그곳에서도 역시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찰관이 말했던 사건이 아니면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자력으로 아들이 협박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의 독자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자 수사의 성과와 경찰의 반복된 외면, 부모의 끈질긴 노력 끝에 수도가 감금되고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가해 그룹의 존재를 밝혀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그들은 다시 이시바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이때 부모는 이제 드디어 경찰이 움직여줄 것이라 믿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이시바시 경찰서는 그 상황에서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망친 경찰. 이런 상황에서 수도군으로부터 직접 부모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용은 돈을 송금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돈을 계속 송금했습니다. 은행의 보안 카메라에는 돈을 인출하러 온 수도와 하기하라 일당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수도의 몸에 폭행 흔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영상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부모는 11월 30일 다시 이시바시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감시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요청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의 허가도 없이 그런 건 못한다라며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부모는 끈질기게 경찰과 협상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침 수도군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는 친구가 옆에 있으니 바꿔줄게라며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건넸고 이것이야말로 사건의 실체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 믿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 친구라는 설정으로 전화를 넘기는 데 성공했으며 이제 금전 요구만 나오면 사건화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경찰은 지금까지 부모가 쌓아온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 경찰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시바시 경찰서의 경찰관입니다. 당연히 그 순간 전화는 끊겼고 경찰관은 끊겨버렸네요 라며 휴대폰을 부모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자신의 행동이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지만 이 행위는 사건을 최악의 결말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해 결심 그리고 끔찍한 실행. 가해 그룹은 경찰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수사가 자신들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판단합니다. 이 시점에서 수도의 몸은 끔찍한 린치 흔적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그런 상태로 발견되면 자신들의 범행이 그대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기하라, 우메자와 무라카미 3명은 수도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피해자의 시신만 찾지 못하게 하면 괜찮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속에서 이루어진 참극. 12월 2일 3사람은 수도군을 차에 태우고 미카이치의 산림으로 향합니다. 이때 그들은 며칠 전에 알게 된 16세의 남자 고등학생 A군을 감시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산속에서 차를 멈춘 하기하라는 그 자리에서 큰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다 판 뒤 우메자와와 무라카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얼른 처리해라. 이 말을 살해 신호로 이해한 두 사람은 수도군을 차에서 끌어내립니다. 수도는 땅에 뻥 뚫린 구덩이를 보고 죽음을 직감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묻히는 건가? 잔인하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후 2시 40분경 우메자와와 무라카미가 넥타이로 수도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켰습니다. 숨이 끊긴 것을 확인한 범행 그룹은 그의 시신을 구덩이에 넣고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이렇게 시신을 처리한 후 3사람은 호텔로 돌아와 말합니다.
15년은 도망쳐보자. 시체만 안 나오면 미궁에 빠질 거야. 어쩌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목격한 소년 A의 양심. 살해 이틀 뒤인 12월 4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행을 전부 목격했던 소년 A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 끝에 도쿄 경찰서에 자수한 것입니다. 그가 도치기현 경찰이 아닌 도쿄 경찰에 자수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습니다. 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팀은 A군의 진술을 토대로 살림을 수색했고 수도군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파낸 시신의 상태는 너무나 처참해 시체에 익숙한 수사관들조차 눈을 돌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범인 체포와 사건 종결. 시신 발견과 동시에 도쿄 경찰청은 범행 그룹의 행방 추적에 나섭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각된 지 단 하루 만인 12월 5일 하기하라, 우메자와 무라카미 세 사람 전원을 숨어 지내던 리크리 맨션에서 체포합니다. 이렇게 사건은 수도군이 살해된 후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의 직무유기와 사회의 비판. 이 사건은 언론과 주간지를 통해 보도되며 이시바시 경찰서의 직무 태만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도치기현 경찰은 전국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하기하라의 아버지는 2000년 7월 12일 도치기현 경찰을 퇴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일 뒤인 7월 27일 국가공안위원회와 도치기현 경찰은 본부장, 생활안전과장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 처분은 의외로 가벼웠고 가장 무거운 징계도 정직 14일에 불과했습니다. 법적 처벌, 범인들의 최후. 사건 해결의 계기를 제공한 소년 A는 자수가 인정되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하기하라, 우메자와 무라카미 세 사람은 살인죄 및 시체 유기죄로 우스노미야 지방법원에 기소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범 하기하라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스도 마사카즈 씨 목까지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종 판결과 그 내용. 판결 공판은 2000년 6월 1일에 열렸고 우스노미야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며 극히 흉악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하기하라 무기징역, 우메자와 무기징역, 무라카미 징역 5년에서 10년의 부정기형 기간형, 이 각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중 주범인 하기하라만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이듬해 2001년 1월 29일 도쿄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그 후 상고도 기각되며 하기하라의 무기징역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이 남긴 교훈.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공갈에서 시작해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이 사건. 피해자의 부모는 수차례에 걸쳐 도치기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수도 마사카즈군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 생명이 외면당한 채 사라질 수 있었던 사회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를 드러낸 참극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도치기현 경찰의 태만한 대응은 일본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겼고 오늘날까지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외면당하지 않는 세상, 그 목소리에 제때 반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